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월 19일 월요일 코스피 5천이 가시권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로 오르면서 4,900선을 넘겼습니다. 1.32% 오른 4,904에 거래 마무리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장중 15만 원 선 넘기기도 했고요. 오늘 또 현대차가 13%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힘입어서 1.4% 뛴 968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오늘 1부에서 다뤄보기로 하죠. 달러원 환율 10전 소폭 올라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 없는 1,473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영하 2.4도입니다. 점점 이제 이번 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띄워드렸습니다. 염장환님, 날씨는 추운데 증시는 불타는군요. 10점 만점에 10점, 시적절한 선곡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장 너무 코스닥까지 잘 가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 진짜 딱 맞네요. 우리 피디님이 선곡을 참 잘하신답니다. 전니영님, 와 정말 무섭게 올라가네요. 전 주식을 몰라서 우량주 반도체에만 넣어두고 지켜만 보는데 빼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으네요. 전미영님 아마 어방목 들으시면서 공부 좀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넣어두고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남님,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경제관념이 꽉 박혀있는 그런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셨네요. 아들 생일을 축하해주지는 않으시고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여자친구분 어떻게 선물로 드려야 되나 싶은데 어떡할까요? 박성남님, 우리 좋은 여자친구 있으면 한번 이렇게 잘 해볼까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함께 잘 찾아보자고요. 경제관념이 꽉 박혀있는 그런 여자친구. 뭐 아드님이 먼저 경제관념을 잘 쌓아 올려서 여자친구 사귄 다음에 잘 같이 공부해서 쌓아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드님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이 청취율 조사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 오면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라고 외쳐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미리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추위 녹여줄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뜩 준비해놨거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에서 여러분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2교시는 방과 후 특강입니다. 오늘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에 얽힌 경제사 준비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요즘 제일 핫한 디저트죠. 줄여서 두쫀쿠라고 부르는데요. 찹쌀떡만한 쿠키 한 개에 싸게는 5,000원에서 비싸게는 10,000원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쿠키 한 개 치곤 비싸서 일상의 소비가 아닌 사치의 경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쫀쿠 가게 앞은 항상 오픈러는 기분에 늘 줄을 서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딜 가도 두쫑쿠 하다 보니 요즘 이 쿠키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시장의 새로운 화폐 단위처럼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9,000원짜리 두쫑쿠 몇 개면 여행을 갈 수 있을까라는 비교표가 돌고 있는데요. 강릉 가는 KTX는 두쫑쿠 6개, 제주 항공권은 11개, 상하이는 33개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아예 마케팅으로 활용한 패션 기업도 있습니다.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두쫑쿠 개수로 바꿔서 보여준 비교표인데요. 카시오 시계는 두쫑쿠 3개, 양말은 1.2개, 반지는 4.7개. 처음엔 고개가 갸웃하지만 이 방식이 MZ세대에겐 꽤 잘 먹힌다고 합니다. 이걸 사면 내가 뭘 포기해야 하지? 라고 하는 기회비용을 숫자 대신 익숙한 소비 경험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가방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가격 수준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두쫀쿠 30개라고 하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쿠키를 30번 안 사 먹으면 가방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저항선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이미 비싸다고 모두가 느끼는 두쫀쿠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웬만한 상품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게 보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마치 절약을 통해 물건을 얻는 듯한 합리적인 가격 착시 효과를 느끼게 되죠. 기업들은 이런 비교를 통해 살찌는 쿠키 먹지 말고 물건으로 남는 우리 제품 사는 게 이득입니다 라고 유혹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을 내가 포기해야 하는 즐거움으로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있죠로 결정되는 MZ들의 소비. 새로운 화폐의 기준이 된 두쫀쿠의 기회비용 마케팅이 되고 있네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시장 읽는 눈을 키우는 마켓 인사이트. 오늘은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시장 진짜 무섭게 잘 갔어요. 네. 5천이 진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시황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이제 1.3%대, 코스닥은 1.4%대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주도 수급 주체로 나서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특징 업종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기반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폭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테마 측면에서는 연초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스페이스 상장 기대감에 따른 우주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전 수출 가시화와 같은 그런 모멘텀들을 반영을 하면서 이제 원전주도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좀 고르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얘기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원래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시이라는 사람을 한참 이렇게 언급되면서 유력하다 네. 이런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름은 같은데 성이 다른 네, 맞습니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또 부상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전 연준 이사기도 하고 트럼프가 과거에 왜 제롬 파월 임명할 때 둘 중에 고민하던 네, 사람 중에 한 명, 또 다른 후보였던 사람이라고 하죠. 왜 이런 변동성이 갑자기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단은 좀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원래 사실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케빈 워시가 아니라 좀 비슷한 이제 케빈 해시라는 이제 국가경제위원장이 좀 차기 유력한 의장으로 좀 점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시 위원장을 좀 그대로 이제 백악관에 좀 두고 싶다라고 언급을 한 점이 조금 일부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도 케빈 해시이 아니라 좀 다음 유력 후보인 전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는 확률이 현재 이제 50%를 좀 상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왜 시장에 좀 변동성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 새롭게 좀 부상한 케빈 워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때 케빈 해시 네. 후보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기존의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금리 보니 인하 잘 안 하려는 사람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시작해갖고 올해까지 조금 증시 상승의 동력 중 하나가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분명히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처하게 되면서 증시에 조금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4.2%선을 상회한 것도 사실 이러한 배경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누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보다는 네. 그냥 누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든 간에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준의 독립성을 좀 훼손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준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채에 대한 조금 지위를 좀 깎아내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는 건 결국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시장의 우려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변동성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발언을 봤을 때는 연준의 독립성을 자기는 존중을 하겠다라고 밝혀두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차기 연준 의장 이제 결정이 되고 5월달에 네. 이제 새로 이제 신임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변동성 요인을 감수를 하겠지만 뭐 금융시장 측면에서 이게 엄청난 쇼크로 다가올 이벤트다라고는 전 생각은 하고 있지는 일단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앞으로 쭉 미치게 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가시화가 되면 금리가 조금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다 오랜만에 또 관세 얘기도 나왔는데 네.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 또다시 집어들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포고령이어서 러트닉 장관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해서 최대 100% 관세를 부과 언급하면서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 기업과 시장에 좀 중요한 이슈 같은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실제로 이렇게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실적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는 없겠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지난해 이미 많이 겪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고율 관세를 실제로 시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경험 삼아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용 지렛대의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타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결국 이제 대미 투자를 좀 확대해라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압박용 조금 발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하이퍼스케일러사들이 기본적으로 HBM 같은 이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사실 이 시장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사실 한국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물가에는 상방 압력을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 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 같다. 네네. 야, 이 얘기도 있어요. 관세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린란드 둘러싸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이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에 반대하는 뭐 군을 파병하거나 아니면은 반대 의견을 밝히거나 군을 파병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거나 그런 유럽 국가들한테 나랑 엇갈려? 그러면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제가 이거를 전망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올해는 사실 이러한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수시로 시장에 조금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최근에 연초부터 뭐 그린란드도 있겠지만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이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결국 이 핵심이 지난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천명을 했던 게 결국 미국 우선주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약간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글로벌 패권을 좀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깔리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정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사실 뭐 공습을 단행했던 그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그린란드의 공통점이 결국에는 이 두 지역 모두 뭐 히토류나 원유와 같이 전략적인 광물이나 이제 에너지원들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고 지리적인 위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사실 베네수엘라든지 이제 그린란드 모두 이제 러시아나 이제 중국의 이제 세력 확장을 어느 정도 조금 방지할 수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이 부분들을 빨리 선점을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간 쇼잉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표심을 조금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언급을 했죠. 중국이랑 그쵸. 러시아 때문에 그런다. 네네네. 그린란드 다 탐내고 있으니까 그쵸. 네. 내가 하는 게 제일 낫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관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지지율 관점에서 본다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일환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그런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극단으로 치닫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 부분들은 이제 팔로잉을 해야겠지만은 네. 수시로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오늘 기준으로 1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문자도 보면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무서워요. 이런 문자도 좀 보이거든요. 사상 최초로 장중 4,900선 돌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원인은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가 워낙 크게 이제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연초 이후에 이제 코스피가 거의 이제 오늘 기준으로 거의 16%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긴 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폭등하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쇼티지가 좀 극단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네. 디램이나 이제 낸드 가격 같은 게 사실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 1월에 조금 주가에 굉장히 좀 단기간에 반영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그 연초에 조금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된 부분들이 조금 많이 크게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합상 영업이익이 현재 애널리스트 평균 기준으로 이제 2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외국계 증권사 톤을 빌려보면 거의 이게 300조 원까지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례가 없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상단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실 반도체 외에도 오늘만 보더라도 사실 네. 현대차가 거의 그러니까요. 10% 후반대 13%?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이 자동차가 이제 로봇주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사실 산업 자체가 좀 구조적인 업사이클로 진입을 하면서 이러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이 되는 뭐 조선이나 방산, 원전과 같은 업종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거든요. 수출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기도 그쵸.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전 세계에서 잘 갈 수 있는 이유가 글로벌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업종이라든지 테마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다 분포를 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러한 업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코스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연초부터 사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이렇게 큰 업종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좀 쉬어가면은 또 그렇죠. 순환매처럼.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퐁당하는 장세로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최근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점이 굉장히 큰 업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시장 내 유동성이 워낙 많다라는 걸 방증을 한다라는 거고 고객 예탁금이 벌써 이제 90조 원을 상회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머니무브가 이미 국내 주식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계좌도 다 증권 쪽으로 옮겼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 유동성도 좋고 이 두 가지 핵심 동력이 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연초 이후의 상승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전에 과거에도 3천 목표 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 가긴 가더라고요. 네네. 이번에도 5천 목표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 이걸 향해서 달려가는 걸 우리 증시가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긴 네,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5천 도달한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의 상승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사실 저희 증권사에서는 이제 상단을 5,200으로 정해두었는데 네. 일단은 사실 5,000은 이번 달에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5,000포인트 도달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이번 달 말에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라든지 빅테크 실적을 통해서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터치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좀 횡보하는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2천에서 3천 가고 네. 3천에서 4천 가는 그러한 이제 천 단위 숫자가 두 번이나 바뀌는 맞아요. 그런 국면들을 맞이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똑같이 천 단위가 바뀔 때는 사실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장세를 거쳤었습니다. 근데 사실 5천 포인트는 네. 사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타겟팅한 게 코스피 딱 박아놓은 지수가 숫자죠. 5천 포인트였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항선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든지 유동성이나 그리고 정부 정책 기조 같은 것들이 전혀 훼손된 게 없거든요.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상단을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사실 지수에 대한 상승 경로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성을 저희는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가 잘 나갈 땐 다른 게 조금 부족하고 뭐 다른 게 원전이 잘 나갈 땐 뭐가 좀 부족하고 해서 순환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다 같이 잘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럴 때는 업종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간다라고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대형주에 편중된 대형주 쏠림 현상이 조금 많이 심화되는 것도 약간 고민거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조바원 같은 업종들이 없는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인 소외 현상을 더 극심하게 받을 수 있는 장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보다는 여전히 저는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수출 전망 자체가 반도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대형 수출주가 실적 전망이 양호합니다. 결국에는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를 산다라고 본다면은 네. 결국 이렇게 수출 관점에서 조금 양호한 전망 자체가 양호한 업종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일부 단기로 너무 급등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일단 보유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이러한 업종들을 이제 신규로 매수로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랑 좀 맞닿아 있는 업종도 현 시점에서 좀 보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증권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거래대금도 그렇죠.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최근에 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측면에서 모험 자본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자체가 증권업 전반에 좀 우호적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반도체 주춤할 때 이제 추가 매수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질문 나왔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추가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춤할 땐 추가 매수 오케이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로 엄다린님께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어요. 쏙쏙 어뉴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집안일 할 때 뭐 하나 들으면서 하면 손이 빠르게 움직여요. 내가 이거 언제 해 라기보다는 쓱쓱쓱쓱 이 리듬에 맞춰서 또 어뉴스 음악도 이렇게 리듬감 있게 흐르잖아요. 집안일 하시는데 도움이 됐다니 너무 기쁩니다. 김용수님 맨날 2,500선이었는데 4,900이라니요. 지켜만 보니 안타까움이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지켜만 보셨다면 진짜 안타까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방목 계속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투자 기회를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계속 가보시죠. 이경민님 너무나 애청하는 프로입니다. 여기서 배운 정보로 고3 딸 생기부 주제도 정하고 이야 뭘 좀 아는 엄마인 척도 했답니다. 세상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와 꼭 감사하단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이경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야, 이 어박목이 따님의 정말 대학 입학에 이렇게 큰 이바지를 했다는 생각에 너무 제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 들으면 힘이 쑥쑥 난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쫑쿠가 인기입니다. 중동 두바이에서 유행한 이색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디저트인데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에 바삭한 식감을 내는 중동식 면인 이것으로 속을 채우고 겉은 속 초콜릿과 마시멜로로 감싸서 쫀득한 식감을 살린 게 특징이죠. 카페, 베이커리마다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요.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도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화제인데요. 퀴즈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이나 두바이 쫀득 쿠키에 들어가는 재료로 튀르키예와 아랍 지역의 전통면 또는 이 면을 구워 시럽을 적셔 만든 디저트를 뭐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기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기 1번 카다이프, 2번 카센터, 3번 카퍼레이드. 이 정도면 우리 PD님께서 이제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퀴즈 보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방과후 펼쳐지는 짧고 굵은 강의 방과후 특강. 오늘 특강쌤도 매일경제신문에서 역사 속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경제 기사 쓰는 강영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말 연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술자리가 좀 늘죠. 근데 마실 때는 항상 즐겁지만 다음 날에 이제 숙취로 고생 많이 하니까 그럴 때는 진짜 술 끊어야지. 내가 다시는 술을 먹나 봐라. 그럼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또 마시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금주에 대한 다짐을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실행했던 때가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무모했던 경제 실험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 시대입니다. 정확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근거해서 볼스테드법이 발효된 건데요. 미국 전역에서 알코올 도수 0.5%가 넘는 음료의 제조, 판매, 운송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처벌하진 않았지만 술을 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경로를 차단해 버린 거였죠.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고귀한 실험이라고 불렀지만 결과는 대참사였습니다. 경제사에 교훈을 남길 정도로요. 근데 이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굉장히 잘 살기 시작할 때인데, 굉장히 잘 될 때인데 술을 아예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같으면 상상이 잘 안 가요.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뭔가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잘 나갈 때일수록 술을 많이 마시죠.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도덕과 종교적 이유가 컸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였는데 이민을 대량으로 받고 서부 개척 등이 진행되면서 또 경제 발전도 되니까 도덕적으로 방종한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아무래도 독실한 청교도들은 이대로 미국을 취하게 둘 수 없다. 나라의 기본 도덕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반살롱 연맹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술을 빈곤과 가정폭력의 주범으로 몰기도 했는데요. 결정적인 건 또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네. 전쟁 와중에 술 만드는데 귀한 곡물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먹혔고요. 또 당시 미국 양조장 대부분을 맥주의 나라답게 독일계 이민자들이 운영했는데 적국인 독일 사람 배불리지 말자는 반독일 정서까지 겹치면서 법안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애국심과 도덕주의가 결합된 결과였죠. 지금 전쟁 중에 열심히 나가서 싸우는 와중에 지금 흥청망청하게 술을 마시고 곡물 낭비하고 뭐 하는 짓이냐.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술이라는 거는 주세가 붙잖아요. 세금.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의 수입 원천이기도 한데 그 수입 원천 중에 하나의 세금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뭐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아주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사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연방정부 수입의 30-40%가 주류세에서 나왔어요. 이걸 포기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1913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소득세가 도입된 건데요. 아하. 수정헌법 제16조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이제 술에서 세금 안 걷어도 부자들한테 걷으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세라는 새로운 지갑이 생기지 않았다면 금주법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세금 문제까지 어쨌든 대안이 있으니까 시행을 했던 금주법. 이게 경제사 면에서도 교훈이 됐다고 하는데 뭔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술을 끊고 잘 됐어요? 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술 끊기 정말 힘들죠. 아니면 제가 저 잘 몰라요? 네, 그렇죠. 법으로 금지한다고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초기에는 술 소비가 잠깐 줄어드는 듯도 했지만 곧바로 지하 경제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아. 오히려 술 마시는 게 저항의 상징, 힙한 문화가 되어 버렸죠. 여담으로 우리 주변 술집 중에 간판도 안 달고 찾기 어려운 컨셉의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스픽 이지 바라고 맞습니다. 하죠. 그걸 스피기지라고 하는데 이게 금주법 때 운영되던 술집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책꽂이에 책을 넣어야 문이 열리고, 맞습니다. 뭐 암호를 대라 이래야 맞습니다. 문이 열리고, 뭐 출입문도 안 보이고. 맞습니다. 해리포터 영화에서 나오는 네. 것처럼 아주 특이한 컨셉인데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금주법 시행 후에 몇 년 만에 음주량이 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거나 더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해요.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가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아, 이게 뭔가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으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 금주법이 시행됐을 때 야, 이거는 정말 경제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또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시 찬성론자들은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면 그 돈으로 껌이나 주스, 옷을 사고 영화를 볼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으면 그 자리에 더 건전한 상점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도 뛸 거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식당들은 술을 못 파니까 이익이 안 나서 줄줄이 망했고 극장 매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맨 정신으로는 지갑을 잘 안 열었던 거죠. 기대했던 주스나 껌 매출 폭증도 없었습니다. 낙수 효과는커녕 연쇄 부도만 일어난 거였습니다.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졌는데 이렇게 되면 관련된 일자리들도 우수수수 그냥 많이 사라졌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엄청난 고용 한파가 닥쳤습니다. 양조장과 중류소가 문을 닫으면서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실직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술통 만드는 사람, 유리병 공장, 트럭 운전사, 웨이터까지 줄줄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200개가 넘는 중류소와 1000개가 넘는 양조장이 폐쇄했다고 해요. 정부는 경제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5의 산업이라고 불리던 거대한 주류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경제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술을 안 먹기 시작하면서 주류 회사들이 실적이 악화되고 맞습니다. 병 만드는 회사도 공장 문 닫고 그랬던 것과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자리도 줄고 기업도 망하고 그러면은 정부 재정은 어떻게 돼요? 아까 소득세로 메꿀 수 있다면서요. 예, 사실은 그 계산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금주법 기간 동안 미 정부가 놓친 주류세 수입만 무려 110억 달러. 지금 돈으로 치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야. 반면에 법을 지키라고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쓴 돈은 3억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수입은 0인데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또 1929년이 되면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아주 경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네. 그러면 소득세 수입마저 급감하니까 정부 금고는 그야말로 텅텅 비게 되는 거였죠. 결국 금주법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정부 재정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 온 건데 보통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지하 경제가 발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꼭 생기잖아요. 합법을 가장한 불법 뭐 이런 거 그때도 있었죠.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경제학의 영역인데요. 네. 사실 규제가 생기면 시장은 반드시 우회로를 찾아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주법 당시의 약용 위스키였습니다. 아, 법적으로는 의사가 처방하면 위스키를 약으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불면증, 불안, 소화불량 같은 핑계로 처방전을 받았고 약국은 합법적인 술집이 됐죠.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 바로 유명한 약국 체인 기업 월그린입니다. 금주법 시작할 때 월그린 점포는 20개였는데요. 끝날 때쯤 보니까 500개가 넘을 정도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브랜디 같은 것도 이제 혈류가 잘 돌게 하는 약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았던 건데 이때 이게 영화도 그렇고 소설에 잘 아는 위대한 개츠비가 약국에서 이런 식으로 술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얘기가 그때 얘기를 착용한 얘기죠. 아프다고 핑계대고 이제 술을 사 마시는 건데 약국 말고 또 다른 구멍은 없었어요? 예,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가 이 창구가 되었는데요. 종교? 예, 그 사실 예배나 미사 드릴 때 성찬용 포도주를 먹잖아요. 네. 또 이 포도주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국의 뭐 성당과 유대교 회당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교회 가면은 와인 마실 수 있다, 술 마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든 건데요. 네. 심지어 가짜 랍비들이 우후죽순 등장해서 신도들에게 포도주를 배급했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금주법 2년 만에 성찬용 와인 수요가 80만 갤런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독실해진 게 아니라 와인 한 잔 마시려고 주말마다 종교 행사에 출석 도장을 찍었던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면 집에서도 만들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집에서 몰래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포도 벽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포도 벽돌? 예, 네. 그 바인 글로라는 제품이 이 당시에 유행을 했는데요. 네. 포도 농축액을 벽돌처럼 굳혀서 파는 건데 포장지에 경고문을 적어둡니다. 이 벽돌을 물에 녹인 뒤에 절대 찬장에 21일 동안 두지 마세요. 그러면 와인이 됩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사실상 와인 제조 레시피였던 건데요. 그러네요. 대놓고 법을 조롱하면서 합법적으로 재료를 판 셈인데 이 마케팅 덕분에 캘리포니아 포도 농가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읽는 거죠. 바다 위에서도 또 술판이 벌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 이른바 목적지 없는 크루즈인데요. 네. 미국의 영해, 당시 기준으로는 3해리만 벗어나면 공해상이라 미국 법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술을 실컷 팔거나 마시고 아무데도 안 가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상품이 대유행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술집이었던 셈인데요. 규제가 미치지 않는 경계선 바로 밖에서 욕망을 해소하는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법망을 피해서 이야기를 들을수록 금주법이 정말 허술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틈새 시장 말고 아예 대놓고 밀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뭐 진품을 의미하는 리얼 맥코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던데. 네, 빌 맥코이라는 전설적인 밀수업자 이야기인데요. 네. 당시 밀주들은 공업용 알코올을 섞거나 물을 타서 품질이 엉망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맥코이라는 사람은 카리브해에서 최고급 럼이나 위스키를 싣고 와서 물 한 방울 안 섞고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진짜다. 맥코이가 가져온 진짜. 즉 더 리얼 맥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범죄자인데도 신용과 품질로 브랜드 가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맥코이라 리얼 맥코이라는 말이 진품이나 진국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품질 좋은 술을 파는 범죄자라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 시기에 범죄자들이 또 엄청나게 늘었다. 이거는 어떻게 이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금주법은 정상적인 업자들을 없애는 대신에 불법적인 산업가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요. 네. 미국의 마피아들입니다. 아, 선량한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서 사업을 안 할 테지만 마피아나 갱들은 법에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요. 이때 대성한 깡패가 우리가 잘 아는 알카포네였습니다. 알카포네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시카고를 기반으로 한 알카포네는 밀주 사업으로 연간 1억 달러, 지금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높여주니까 범죄 조직이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카포네 같은 게 마피아 세력이 확장되고 뭔가 범죄 기업화라고 해야 되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갱단끼리의 이제 전쟁 이런 것도 영화 보면 이때가 좀 심각했던 그런 상황 같은데 영화에서 보면은 총격전도 벌어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1929년의 성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인데요.
알카포네파가 경쟁 조직원 7명을 차고벽에 세워두고 기관총으로 처형을 합니다. 마치 경찰로 무장을 해가지고 경찰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처형을 했던 건데요. 불법 시장에서는 계약을 어겨도 법원에 소송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유일한 계약 이행 수단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금주법이 만든 무법천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됐고, 여론이 차라리 술을 합법화해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게 낫겠다고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 그 갱단이 파는 술의 품질이 문제였는데 정부가 이걸 한번 막아보자고 독을 탔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사실이었어요? 예,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갱단은 공업용 알코올에서 독성 물질을 걸러내서 술을 팔았는데 이걸 막겠다고 정부가 더 강력한 독극물인 메탄올이나 벤젠을 섞도록 지시합니다. 이러면은 술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른바 화학전이었는데요. 갱단의 화학자들은 독을 제거하려고 애썼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오염된 술을 마신 서민들만 희생됐습니다. 금주법 기간 동안 약 1만 명이 독주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해요. 아이고. 수만 명이 실명하거나 마비 증상을 겪기도 했고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비극이었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결국에는 알카포네도 잡히는데 알카포네가 잡힌 게 어떤 이런 살인이나 뭐 밀주 제조 이런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잡혔다더라.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이것도 아이러니의 끝판왕인데요. 네. 수사당국이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 해도 알카포네가 워낙 뒤처리를 잘해서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수사관들이 알카포네의 장부를 압수해서 소득은 없는데 지출이 엄청나다는 걸 증명을 해내요. 마침 1927년 대법원이 불법 소득도 소득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서 이 범죄 혐의를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결국 알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는데요. 천하의 갱단 두목을 무너뜨린 건 형법이나 총이 아니라 국세청과 장부였던 셈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에 1933년에 금주법 폐지되죠. 결정적 이유가 뭐였어요? 예, 사실 바로 대공황 때문이었습니다.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실업자가 넘쳐나니까 도덕이고 뭐고 일자리와 세금이 먼저다라는 여론이 들끓었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맥주를 합법화하면 연방 세입을 수억 달러 늘릴 수 있고 양조장이 돌아가면 일자리도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덕적 명분보다는 당장의 빵과 세수가 절실했던 겁니다. 결국 13년 만에 금주법의 빗장을 열어젖혔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실패를 인정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후보 대통령도 사실 금주법이 잘 안 돌아가니까 실태 조사를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위원회가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금주법은 집행 불가능하다. 경찰은 부패했고 법원은 마비됐다. 그래도 폐지는 안 된다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을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면서 금주법은 안 되겠구나라는 여론을 더 굳히게 된 거였죠. 뉴욕에서 그때 맥주를 달라 하면서 행진했던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네, 1932년 5월 뉴욕에서 열린 We Want Beer 네. 행진인데요. 당시 뉴욕 시장이던 지미 워커가 주도했는데 무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We Want Beer라는 건 우리는 맥주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이들은 맥주를 통한 번영이라는 피켓을 들고 행진을 했는데요. 맥주를 합법화해서 그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가 대공황 시기에 절박한 시민들에게 먹혀든 거였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이 정치권을 압박해서 결국 금주법 폐지를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주법 결국 실패로 끝났는데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교훈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경제학에는 밀주업자와 침례교도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도덕군자인 침례교도와 범죄자인 밀주업자가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규제를 찬성한다는 겁니다. 규제가 시장의 욕망을 무시하고 강제될 때 의도와 달리 범죄를 키우고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건데요. 100년 전 금주법이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입니다. 새해 결심은 법으로 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해야 한다는 의미도 남기고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돈으로 읽는 세계사의 저자 매일경제 강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두바이 쫀득 쿠키에 들어가는 재료로 튀르키예와 아랍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통 면이자 이 면을 구워 시럽을 적셔 만드는 디저트를 뭐라고 하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1번 카다이프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딸들 성화에 못 이겨서 줄 서서 사서 한 입 먹어보고 엄마가 반한 맛 이렇게 보내주신 3743님, 그리고 저 예전에 두바이 초콜릿 유행할 때 집에서 만들어 본
여러분 경력자예요. 또 유행이 돌아올 줄 알았으면 카다이프 더 사둘 걸 그랬어요 해주신 우리 경력자 2013님. 야, 많이들 드셔보셨네요. 그리고 오픈런해서 2개 구매. 너무 달아서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제가 매일 들으며 흐름을 파악하고 조금씩 분할 매수도 하고 ETF도 사고 IMA도 했답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해주신 0604님까지. 야, 0604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트와이스의 알콜 프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